연초 대비 주가가 많이 오르는 애들이 오르는 구간이 10월, 11월 요때거든요. 그래서 뭐 LG화학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는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금융과 플랫폼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거는 규제입니다. 규제죠. 예.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예. 계속 뭔가 하향으로 가고 있다면 낙폭과 대주를 하더라도 우리는 피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정말 뭐 500만 주주 시대 얘기하는 삼성전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 요즘 뭐 개인들도 이제 지쳐가지고 네. 뭐 이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진 네, 것 같아. 이러니까 수급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뭐 개인들이 그렇게 세게 파는 모습은 나오진 않고 있고요. 그래도 뭐 전자가 많이 못 오른 거, 그러니까 장이 좋았을 때 내가 투자했을 때 기회비용이 날아간 거지 손실이 많이 났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 1월 달에 사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수급 동향을 제가 뭐 그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뭐 제가 왔을 때 그래도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기관들이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했는데 아쉽게도 그 뒤로 이렇게 쭉 빠져버렸고요. 지금 뭐 연기금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금 이제 약간 사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년 그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까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친한 SK의 김용호 센터장님은 뭐 내년 2분기 가격 상승으로 보고 계시고 뭐 그런 거는 리포트에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분기에 오르면 주가는 6개월 전에 먼저 움직일 수 있어서 이제는 10월, 11월, 12월 달에 이제 지쳐서 다 떠날 때 혼자 조용히 오르고 있으면 아 매수 타이밍이 됐구나 이렇게 없는 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면은 저희가 또 빠질 수 없는 게 또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뭐 하이닉스 거의 똑같죠. 연기금 관심 없고요. 기관 투자자 관심 없습니다. 네. 근데 사모펀드들이 근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그래도 조금씩 사고 있어요. 외국인도 네.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외국인들도 그때 급락 이후로 오히려 사고 있어서 저는 지금 뉴스는 안 나오지만 약간 바닥권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통 투자자들이 저희가 이제 뭐 바이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발꼬락을 걸쳐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몸통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투자 금액의 일부를 이렇게 걸쳐놓는 그런 투자법도 지금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그래프는 상당히 좀 우상향이라고 봐야 될 만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숏을 여기서 많이 쳐놓고 숏커버가 한 요 정도 나왔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게 이제 트렌드를 완전히 바꾼다보다는 일단 덜 빠지는 컨셉이 좀 좋다. 제가 이제 지금 보면 조선주 같은 것도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대우조선해양 수주가 나왔는데 이제 조선주가 좀 쳤거든요. 사실 조선주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실적이랑 뭐 수주 잔고 이런 거 되게 다 좋은데 외국인이 관심이 없고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건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속된 연초 대비 주가가 많이 오르는 애들이 오르는 구간이 10월, 11월 요때거든요. 그래서 이미 포탄을 맞은 데 들어가면은 장이 빠져도 좀 덜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LG화학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는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에코프로, BM 이런 서 있는 종목들은 난 못 사겠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그냥 LG화학을 사시고 지금 악재에 다 반영됐으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제가 SKC도 말씀드렸는데 SKC가 그 사이에 올라가지고 그러면 LG화학을 그럼 사시는 게 지금 낫지 않나. 네, 이미 최악의 국면이 나왔기 때문에 조그만 뉴스가 나와도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낙폭과 대주. 네, 낙폭과 대주를 저는 계속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한번 좀 수급 상황 볼까요? 네. 오늘 카카오는 네네. 근데 한 4~5%까지 장중에 밀리다가 네네. 쫙 보합까지 쫙 네네. 말아 올린 것 같은데 네네네.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추세가 계속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쇼커버라고 역시 보고 있고요. 쇼커버.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2시에 어떤 게 나왔냐면 카카오에서 상생 협의안을 나왔어요. 사실 오늘 저도 이제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택시비 10,000원이 나왔는데 1,500원이 이제 콜비 수수료였습니다. 약간 그게 차라리 500원이나 1,000원으로 보여지고 그 나머지 금액을 택시 기사분한테 드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저희가 거부감이 없는데 이게 1,000원하고 또 1,500원하고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그럼 15%를 가져가는 거라서 이제 지금 이슈가 계속 됐던 문제가 뭐냐면 자꾸 중소기업,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카카오를 좋아했던 국민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딱 하나죠. 되게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일상생활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돈을 저희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 해서 무료로 이제 했고 저희 카카오톡도 공짜로 썼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모니타이제이션 되면서 카카오톡에 쇼핑을 넣고
그다음에 카카오 택시를 부를 때 이제 돈을 좀씩 지불하고 이거를 요금을 얼마 전에 올렸다가 이제 뉴스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카카오 미용실을 하겠다. 근데 맞아요. 이게 매출의 25%를 띄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택시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는 택시 진짜 오래 기다리고 막 손 흔들고 잡고 이랬는데 그 1,500원을 내면서 그 수고가 없어졌으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예약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거를 25%를 떼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서민들이 들고 일어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처음에 이슈가 나왔던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거거든요. 플랫폼의 모니타이제이션 이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렇죠. 건데 수익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약간 대국민 정서에 이렇게 이슈가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저는 좀 국감 이후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국감 때 과연 이거를 국회의원분들이 이슈를 안 가지고 나올까요? 더군다나 지금 네.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100% 나옵니다. 왜냐하면 민생을 위한 거니까요. 서민의 돈을 낮추기 위한 거. 그래서 약간 정치적일 수는 있지만 제가 왜 국감을 얘기하냐면 여의도 분들 중에서 국감 얘기하신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기금에 있었기 때문에 연기금 국감을 받아봤거든요. 국감은 추석 끝나고 이제 바로예요. 10월 달부터. 그럼 그때 이제 그 사회에 가장 이슈되는 것들을 하셔야지 국회의원분들이 당연히 그분들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또 주가는 빠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점 대비 빠진 거에 낙폭과대로이니까 이제 회복은 좀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뉴스가 2시에 나오면서 마이너스가 이제 보합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요게 이제 트렌드하게 계속 다시 회복되는 모습보다는 일정 부분 회복됐다가 다시 또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융과 플랫폼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거는 규제입니다. 규제죠. 예. 금융은 규제가 한국에서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다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의 이제 은행 업종들이 PER이 낮고 ROE 대비해서 PBR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그러니까 중국에 대비해서 굉장히 오히려 중국보다도 못한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일단 정말 지금 오른다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바닥 다지고 반등하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네. 오히려 추석 끝나고 국감 시작되면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좀 더 관망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빠질 때 3, 4%일 때 사셨던 분들은 그래도 약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종가 대비해서 뭐 조금 2, 3% 빠지더라도 들고 가실 수가 있는데 사실 내일 막 플러스 2%인데 바로 사가지고 이제 다시 리커버리 다시 전고점을 가겠지 이런 것보다는 뭐 전고점의 중간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맥스로. 그러면은 사실은 되게 단기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지만 카카오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수익이 났다가 바로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네이버는 좀 카카오하고 다른 평가를 받는 것 같기도 해요. 느낌상.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압박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게 수급 상황으로 좀 드러나나요? 일단은 네이버랑 카카오는 같이 움직이는 게 맞긴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금융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게 결국 보험중개사부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제 금소법부터 먼저 얘기가 나온 건데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카카오고 네이버는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관 투자분이 이제 네이버를 사야 된다라는 로직이 나왔다가 이제 같이 계속 빠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로직이 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 이거 그냥 심리적으로 이건 네네. 그래서 카카오 이제 같이 멀티플이 움직인다. 높은 기업들의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좋은 건 다 이미 알고 있지만 멀티플이 높은 기업들의 단점이 바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그 시장에 돌아가는 눈치로 저희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먼저 가 있었고 그 큰 형님들 먼저 가 있었고 잘 버티던 플랫폼 기업들이 빠지니까 지수가 그냥 빠진 거고 지수가 오르는 것도 다시 플랫폼 기업이 오르면 다시 지수가 오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석보다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언제가 바닥일까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금융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규제가 나오면 살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때렸다. 이 정도는 우리가 많이 시행을 했고 액션이 실질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그런 기간이 이제 충격 기간이 한두 달은 좀 나올 수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바닥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뭐 그래서 올라갈 때 만약에 카카오는 빠지고 네이버만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우리 낙폭과대주로 사실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NC소프트 네네네. 이것도 지금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많이 내렸으니까 뭐 들어가도 될까요? 네. 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제가 지난주에도 받았었고 지지난주에도 받은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네. 계속 흘러내리거든.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사보고 싶긴 하죠. 예. 쌌는데 네. 지금 보니까 더 싸졌네. 네. 예. 근데 이제 일차적으로 일단 그 NC 소프트는 블레이드 앤 소울을 런칭했는데 사실 이게 되게 2, 3년을 준비했던 신작이거든요. 네. 그 신작이 지금 앱스토어 매출액이 지금 20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데일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앱스토어 다운로드랑 이제 매출액이 나오고 이제 그 이슈가 됐던 이제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일본 다운로드 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매출이 올라가니까 아 이제 돈 버는구나 하고서 주가가 오른 거건데 일단 NC소프트는 다운로드 순위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고 원래 이 정도 게임을 이제 대작이라고 하는 게임을 내면은 무조건 3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갔던 게 1등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운로드 순위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순위는 20위까지 해가지고 18위, 20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주가는 올라가긴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는 데일리로 이제 인터넷 게임 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내줍니다. 아침마다 텔레그램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막 그걸 보고 시초가에 플러스 약간 올라서 시작하겠죠. 그거를 보시고 투자하셔도 저는 그 5%가 아까워서 하시는 게 이제 먼저 사시는 거잖아요. 사실 먼저 그렇죠. 내가 납부가를 사고서 이제 5%를 먹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게 약간 떨어지는 칼날이 지금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사실 게임을 안 합니다.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서 하진 않는데요. NC소프트가 사실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애정이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탐방을 제일 처음 간 기업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김택진 씨의 그 어떤 리니지라는 저는 캐시플로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돈을 많이 쓰게 만들었을까? 근데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속칭 이제 저희가 뭐 이게 현질이라고 하는 돈을 많이 쓰는데 이런 돈을 계속 많이 쓰는데 이런 확률화 아이템의 구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몰랐죠.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나가는 분도 NC소프트 하면 뭐 확률화 아이템 그거 뭐 우리 약간 속된 말로 호갱 맞은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어떤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회사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저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카카오나 네이버보다 NC소프트가 먼저 반등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라 하더라도 네. 그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털이나 네네.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네.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예. 계속 뭔가 하향으로 가고 있다면 낙폭과대주라 하더라도 우린 피해야 된다. 맞습니다. 카카오랑 네이버 둘 중에 고르라면 저는 카카오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수급 상황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카카오가 더 낫다. 네, 오히려 지금 NC보다 가장 낫죠. 예, NC보다 NC소프트보다 NC와 카카오 중에 네네 카카오 중에 우선순위를 하자면 그래서 카카오도 보면은 결국에는 외국인이 파는 겁니다. 일단 금융규제나 이런 거 나오니까 일단 팔자. 국내 기관들은 제가 보시면은 외국인 판 거보다 못 팔았거든요. 제가 볼 때 들고 맞은 겁니다. 이거는 예, 맞았다고 하면 좀 표현이 약간 이제 들고 계신 거죠. 예, 아직까지 이제 밑에서 살 구간을 이제 보시겠죠. 근데 이제 뉴스가 지금 너무 과격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카카오가 이제 지금 사회 그 어떻게 보면 K홀딩스나 이런 그 개인 자산으로 100% 되어 있는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뭐 3천억을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거라서 뭐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올라줘야 되는 기회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NC소프트는 사실은 양매도입니다. 예, 처참하죠. 연기금이 되게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NC소프트는 연기금이 너무 좋아하는, 왜냐하면 들고 가면 2, 3년에 한 번은 무조건 3, 40%씩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편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빠질 줄은 저희도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고 보시는 것처럼 기관. 외국인은 뭐 그냥 컨벡션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팔아서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만 뭐 이렇게 사모펀드까지 외면하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안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칼날을 지금 사서 기다리는 거는 조금 낙폭과대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 그러게 어디 뭐 한두 주체라도 좀 매수 쪽으로 턴을 해줬으면 네네네. 가능성이 있을 텐데 네네네. 다 매도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거 보니까 저거를 들고 있으셨다가 그냥 날벼락 맞으신 네. 주린이 분들, 투자자분들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 아까 뭐 달러 강세 그 이야기 했지만 환율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환율이 떨어져야 우리가 좀 주식시장이 안정화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달러 강세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머징 국가들을 보시면은 브라질하고 러시아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석유와 연관이 많은 나라거든요. 뭐 이미 공부가 되셨겠지만 유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좋고요. 브라질은 이제 석유보다는 이제 다른 어떤 상품들을 많이 이것저것 많이 파는 국가인데 이쪽의 지수는 또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두 국가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럼 선제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13년도에 테이퍼링이 됐을 때 발작이 났던 거는 미국이 갑자기 뉴스 나왔는데 오늘부터 버냉키 씨가 테이퍼링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이머징이 금리 인상할 시기도 없이 그냥 자금이 물밀듯이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선제적으로 이머징들이 다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어서 한국도 이제 금리를 이제 한 번 정도 올리긴 했습니다만 가계부채 때문에 계속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금리 올릴 때 저만 몰랐더라고요.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만 몰랐더라고요. 이제 계속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거 서프라이즈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채권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때서야 물어봤거든요. 했더니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러한 테이퍼링이 확정될 때까지 이런 환율은 결국엔 계속 약세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테이퍼링 나온 다음에 외국인이 세게 들어오느냐 그것만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그때 남은 자금들을 다 투입해서 저도 이제 어떤 랠리에 동참하느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그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엔 개별주 한번 좀 살펴보죠. 지금 에코프로비엠 개인들이 정말 좋아하고 많이 투자하는 주식인데 지금 시총 2위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2차 전지 가장 큰 수혜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소재주로.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뭐 일단 밸류에이션은 천장을 뚫었고요. 예, 지금 10조까지 왔습니다. 2위인데. 예, 지금 시총이. 네, 시총이. 그럼 약간 착시 효과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 종목들은 예를 들어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나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지수는 이렇게 돼 있지?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2차 전지입니다. S&P, 에코프로 다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였고 최근에 지수가 조정받았는데 오히려 뭐 주가는 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수를 받치는 역할을 이 두 종목이 했고 이 두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그 롱숏 하시는 분들이 나 이거 숏 한번 하고 싶다. 2차 전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뭐 들고 있어도 좀 이거는 또 다른 종목들도 너무 이렇게까지 오를 수 LNF가 18% 오르는 건 나는 이거 아닌 것 같다. 예, 이게 쏠림이거든요. 이게 시장 분위기가 쏠리니까 그냥 다 2차 전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낙폭과대인 종목들 이제 다른 종목들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에코프로 BM이 하는 이유는 이제 아까 제가 중간에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증설 공시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 추가적인 캐파 증설, 그러니까 4만 톤이 부족하죠. 이제 그게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고 목표주가 계속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게 나오면은 2차 전지의 어떤 섹터의 모멘텀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게 뉴스에 팔아라? 네, 뉴스에 팔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사실 이번에 나왔을 때 뉴스에 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관이 처음에 약간 세론 뉴스 나왔다가 다시 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내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2차 전지를 기관 투자자들이 예전에 많이 샀지만 안 되는지. 그 에코프로 BM을 한번 보시면요. 연기금은 사실 연초 대비해서 오히려 팔았습니다. 이 연초 대비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은 이거 에코프로 BM 어때요 하면은 기관 투자자분들은 그냥 방향성인 것 같은데 비싼데 내가 여기서 얘를 이 말씀하신 분한테 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러셨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기관도 계속 팔았죠. 누가 샀냐? 외국인 혼자 샀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외국인이 팔 때 빠지겠죠. 심플한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제가 뭐 핀테크 업종과 2차 전지 이런 성장주 업종들을 공부를 좀 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저희가 약간 많이 로직에 많이 얽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도 이제 사실 에코프로 BM이랑 이런 걸 보면서 다른 투자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전문적인 제가 말씀드린 투자분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제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뭐 돈이 많으신 VVIP들 뭐 아니면 제가 만나는 PB분들 전문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한번 볼까요? 제가 2차 전지를 아무리 좋아해도 이거를 50%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특정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 빼고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 포트폴리오상 에코프로비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차전지 업종을 한 10% 20% 담았다고 치고 이게 30% 오르면은 뭐 10%니까 이제 3% 오르는 거 전체 포트에서. 근데 나머지 90%가 10%씩 빠졌어요. 그럼 9%가 빠지면 3%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업종 비중에 따라서 최근에 수익률이 결정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은 사실은 15, 16년도에는 되게 잘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기관 드리븐의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계속 샀습니다. 이거는 방향성하고 실적 2015년도, 25년도 거까지 땡기면 멀티플을 계속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 업체들은 멀티플이 뭐 2025년 대비해서 30배가 넘어버리니까 제조업인데 30배를 넘어가면 이제 내후년 건데 30배가 넘었었는데 캐파 증설은 2024년 5년 이제 그렇지, 전문가인 사람들한테도 2차전지 더 가나요 물어보면 이제 방향성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강력하게 파는 시점에 일정 부분 기간 조정 나오면 기관이 다시 살 가능성이 높은데 외국인이 파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는 저도 사실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 좀 해봐요. 네, 대화 좀 뭐 제가 뭐 이메일 넣어주시면은 혹시나 외국인 뭐 검은머리 외국인 분이 이제 전화를 주실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향성에 투자했다는 거죠. 2차 전지의 성장. 선테크. 그러면 저희가 대장주가 LNF랑 에코프로 BM인 것 같아서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제가 2020년 5월 기준으로 100을 놨을 때 지금 450이니까 저희가 사실은 작년 3월에 장이 빠지고 올라갈 때 2차 전지 업종만 뭐 흔히 말해 저희가 몰빵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뭐 이게 이런 투자가 쉽나요? 그렇죠. 예, 몰빵 들고 있을 수가 않지.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이면 여기서 무조건 팝니다. 그렇죠. 인간이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거는 전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 대비 수익 상승률로 제가 이렇게 좀 해왔어요. 나래비를.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키 맞추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에코프로비엠이 좋은 게 나오니까 NNF도 같이 올랐고요. NNF가 오르니까 일진 머티리얼도 오르고 뭐 이런 순환매 장으로 섹터에서 돌아가거든요. 뭐 의외로 코스모 신소재가 연초 대비 엄청 많이 올랐는데 제 주변에 이거를 들고 있는 분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게. 네네. 뭐 저희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2차전지 업종을 담당하시는 분도 아마 얘기를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는 거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기업 중에 하나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소재 업체들을 제가 이제 쭉 가져왔고요. 뭐 여기에는 뭐 응급제하는 업체, 첨가제 아니면 뭐 다양한 2차전 뭐 동박하는 일진 머티리얼즈 뭐 아니면 뭐 다른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의 결국 키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2차전지 업종을 사고 싶다면 이제 여의도에서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뭐 그냥 난 대장주 살게요. 올라가는 거 다 올라갈 때 원래 이게 제일 세요. 예, 뭐 그 말이 전 틀린 게 아니라고 하는데 올라 있는 걸 못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쵸, 나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떨어질 때 또 이런 업체들이 또 먼저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요 밑에 있는 까라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SKC가 약간 겹치죠. 아까 외국인들이 사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의 어떤 상승률을 보면서 기관 투자분도 분명히 많이 오르는 업종을 팔아서 이 업종으로 조금 예를 들어 인젠 머티리얼 혼자 못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첨보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사실 덜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로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런 업종들을 투자하실 때는 그냥 비중과 이제 종목으로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비중과 종목 이거 어떤 의미죠? 네, 제 포트폴리오에서 2차전지 업종을 나는 20% 가져가겠다, 10% 가겠다 정해놓고 그 정해낸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투자하시겠다고 하면은 나는 20%를 가져갈래요. 그럼 200만 원을 하는데 이 업종 중에 그래 에코프로비엠 대장이니까 나 200만 원 중에 절반은 여기다 100만 원을 사고 나머지 LNF는 50만 원 사고 나머지 50만 원은 일진 머티리얼이 25만 원, 첨보 25만 원 이런 식으로 사면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많이 오를지는 기관 투자자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좀 주린이 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 일반적인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안 오른 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끝부분에 있는 거. 근데 사실 이것도 성향입니다. 돈 많으신 분들도요. 네. 만나보면 나는 이거 죽어도 안 산다. 왜냐면 남의 좋은 일을 왜 내가 하냐. 그렇지. 남 올려주니까. 나는 이거를 끝까지 사겠다라는 분도 있어서 사실 이게 키 맞추기가 될지 아니면 요게 빠지면서 이런 애들이 그냥 같이 빠질지는 그때 가봐야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마가 형성됐을 때는
많이 올랐다고 네. 해서 많이 빠지고 네. 덜 올랐다고 해서 덜 빠지고 이게 아니다. 그렇죠. 많이 빠지면 대장주가 빠지는 순간 네. 아래쪽도 같이 많이 빠진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뭐 응급제 이슈가 나오면서 대주전자재료 첨보가 이슈가 돼서 많이 올랐지만 생각보다는 이 대장주들 대비해서는 덜 올랐다라는 거를 좀 참고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 에코프로비엠 저런 뭐 대장주가 계속 오르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거에 올라탔어요. 예를 들면 네네네. 올라탔어. 근데 불안하잖아. 그게 좀 긴장하고 뭔가 조짐만 보이면 빨리 탈출해야지 네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럴 때 가장 뭔가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그 시그널 네. 이런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일단 있을까요? 1번 외국인이 판다. 왜냐면 외국인이 주인이죠. 외국인이 지금은. 주인이니까. 네. 근데 외국인이 제가 그때 예전에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10월, 11월, 12월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워낙 캐파 증설이 세게 나오니까 지금 외국인이 안 팔고 있는데 기관은 계속 팔았는데 외국인이 팔면은 기관이 사지 않으면 주가는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외국인이 팔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날 때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전 업종이 다 빠질 때 오히려 뉴스가 좋은 게 나왔는데.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분들도 자기가 하는 섹터를 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이 이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 에코 BM만 혼자 빠지느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다 밑으로 음봉으로 시작했지만 다 양봉으로 올라왔거든요. 에코 BM이 결국 대장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그러면은 이쪽으로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 어디가 꼭지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때 팔고 싶어요. 그때 전 물량을 제가 팔고 싶어 하는데 상대방이 사줘야지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좋은 값에. 네, 좋은 값에. 그러면은 그 상대방 거래하는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도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듣고 이제 올라가는 말에 이제 탔습니다. 20%를 싫던 아니면 50%를 싫던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 하는 거지만 50% 싫었는데 만약에 다음 날 다 5%씩 올랐어요. 와, 너무 기분 좋네. 근데 제가 그때 추천드리는 말씀은 차익 실현을 나눠서 해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얼마 갈 때까지 안 팔 거야라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모두가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10으로 나눕니다. 3만 원에 사서 4만 원에 팔 거야. 그러면 3만 1,000원, 3만 2,000원, 3만 3,000원. 1,000원대마다 제가 가진 물량이 10분의 1씩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은 좀 많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꼭지에서 팔면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나눠 팔면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때 되면은 조금 있는 걸 되게 행복해해요 또. 그렇죠. 내가 뭐 미리 팔았어. 그래서 그런 심적 안정감이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전문가들도 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고점 불안 뭐 들고 있으신 분도 아마 그 지금 말씀해주신 거를 잘 적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번 올라타기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역시 잘 이걸 참고해서 그러한 조짐이 보일 때는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 원칙으로 잘 대응하시면 그래도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추석을 앞두고 오늘 만난 우리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 대표님께 또 오늘 좋은 인사이트 받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 방향을 잡아나가면 좋을까 이렇게 좀 정립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